자, 최우선 면접권 보려고 합니다. 자, 최우선 면접권은요, 변제란 말이 또 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요. 그럼 이게 경매 배당을 얘기합니다. 역시.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최우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순서대로 배당받는다 였지만 최우선 면접권 그러면 1등으로 배당받는다 이렇게 돼. 배당해서 이런 뜻이죠. 이 최우선 면접권은 근저당권자인 은행도 없습니다. 이건. 이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에 들어가 있어요. 자, 만약에 요 집 주인이 갑이고요. A 은행에서 대출이 있고요. 근저당 2억이 있고요. B가 세입자입니다. 임차인요. 보증금이 5천입니다. 이렇게. 근데 세입자는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는 상태. 여기서 1번, 2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위가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확실자 없네요. 이런 상태에서 경매에 넘어갔고요. 넘긴 사람은 누구냐면 A은행에서 요 채무자 갑의 집을 경매에 넘긴 겁니다. 을이 낙찰 받으셔서 얼마에 받았는가? 2억에 받으셨다고. 이렇게 되면 자 복습하는 겁니다. 세입자 B는 낙찰자 을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대항력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첫 시간에 했던 게 경매잖아요. 경매. 앞에 지금 근저당이 딱 자리 잡고 있죠. 후순위 세입자죠. 후순위 세입자 대항력이 없다라고 파란색으로 썼던 거 지금 기억나십니까? 어디다 까먹은 겁니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요. 대항력이. 두 번째, 요 세입자 B는 우선 면접권이 있나요? 왜 없죠? 확실자 안 받아서 그런 거죠. 그럼 배당금 2억 나온 돈을 갖다가 2억 나온 돈을 어떻게 배당을 받아가겠습니까? 여기서 2억 다 가져가고 끝나죠? 이 세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쫓겨나고 배당도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이 세입자는 보증금 날리고 쫓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세입자는 가만히 생각하면 그 보증금 5천만 원이 그 사람의 전 재산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길거리에 나왔는 겁니다. 돈 한 푼 없이 노숙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증금이 얼마 안 되죠. 이걸 소액이라고 합니다. 소액보증금.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세치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배당에서 원래 밀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 사람은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니까 세치기를 해서 A보다 먼저 배당받아갈 수 있게끔 그걸 최우선 변제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우선 변제 순위로 가는 겁니다. 등수가. 그럼 최우선 면제 받게 되면 B 같은 경우는 최우선 면제를 얼마나 해주냐. 지금 박스의 표를 보시면 서울이라고 가정을 하면 1억 1천만 원 이하가 소액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박스 표에 보면 1억 1천만 원 이하. 5천만 원도 1억 1천만 원 이하죠. 얘도 금액도 소액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얼마를 보장받습니까? 최우선 면제 받게 하는 금액은 3,700을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선 면제로 갑니다. 우선 면제로 가면 A가 우선 면제를 받게 되는데 원래 2억이지만 이걸 빼가는 바람에 세치기 당하는 바람에 1억 6,300만 원을 그 다음에 배당 받아가고 배당이 끝나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거죠. 세치기 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선수인으로 대출을 할 적에도 앞에 세입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올 걸 감안해서 방공제를 하게 됩니다. 대출 시에. 예? 나중에 소액이 들어와 버리면 세치기를 당하니까요. 그 감안해서 대출을 줄입니다. 그걸 방공제라고 그래요. 방빼기라고 해요. 금융권에서 합니다. 요게 최우선 면제 이게. 뭐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세입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소액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최우선 면제권은 세치기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항 요건은
늦어도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는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경매 넘어간 뒤에 이걸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최우선 면제권을 인정을 해서 새치기를 허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경매 다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소액 임차인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전입신고하게 만들어서 새치기를 하기 시작하면 요 선순위 권리자인 은행을 해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노선이 이겁니다. 이거. 늦어도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는 뭘 갖춰라? 대항요건. 그게 요건이에요.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2번에 최우선 면제권이란 이렇게 나옵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앞 페이지에 있네요. 앞 페이지 거를 빼먹고 왔습니다. 153페이지. 왜 안 나왔냐 했더니 앞에 있네요. 자, 박스 위에 보시면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요건을 무조건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 보증금 규모라고 하는 건 소액 보증금입니다.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있습니까? 최우선 면제권. 근데 그 대항요건은 늦어도 언제까지 갖춰야 된다고요? 경매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출 것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거 보시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 박스 소액 보증금은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최우선 면제권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치기 할 수 있는 권리. 새치기 허용할 때 소액 보증금 전부를 허용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얼마를요? 그 일정 금액을.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면 보증금 중 무슨 액을? 일정액을.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한다. 이게 바로 새치기한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보면 세입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입자는 무기가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 가장 큰 무기가 대항력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선 면제권이에요. 근데 우선 면제권에는 최우선 면제권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무기가 크게 두 개. 어떤 사람은 대항력만 있는 세입자가 있어요. 확정일자 안 받고 소액도 아니고 그러면 대항력만 있는 겁니다. 있다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세입자는 또 뭐예요? 우선 면제권만 있는 세입자도 있을 수 있어. 제일 훌륭한 세입자는 어떤 거예요? 대항력도 있고 우선 면제권도 있고 그러면 뗄 리가 없다는 거죠. 그죠? 제일 힘 센 거고. 둘 다 없는 세입자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거지 되는 거야 이제. 제일 힘이 약한 거라고.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정리해 본 건데 가만히 보시면 대항력이다 그러면 대항력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인 대항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이게 필수 요건입니다. 우선 면제권은 플러스 뭐예요? 확정일자. 최우선 면제권은요? 플러스 소액인 거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틀입니다. 틀. 그래서 요게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요중에 제일 중요하고 판례가 제일 많은 건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그 중에서도 주소가 제대로 돼 있냐 이에 관련된 판례들이 되게 많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가 나옵니다. 이 제도는 IMF 때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IMF 때 세입자가 나간다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근데 방이 잘 안 빠지니까 주인들이 보증금을 못 빼주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세입자는 지금 직장 문제 때문에 학교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고. 주소 옮기고.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못 빼주니까 여기 자리를 떴다가는 주소 옮기거나 이사 가버리면 다 잃게 돼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보증금을 갖다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버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사를 못 가. 주소 못 옮기고.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소 옮길 수 있게끔 장치를 발명했다. 또 자연과학만 발명이 있는 게 아니고 사회과학도 발명이 있는 거예요. 그 발명한 제도가 뭐냐? 혼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법원에 내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등기부에 딱 띄워놓고 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원래 임차권 등기는 주인이 오케이 해야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주인이 오케이 안 해도 주인 허락도 없이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주인이랑 같이 하는 임차권 등기가 있고 혼자 사는 임차권 등기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혼자 하는 임차권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사 가더라도 이 사람은 대항력권을 쭉 유지한 걸로 봐서 대항력과 우선면역권과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사 가더라도. 그게 요 제도라는 거, 제도 취지 아시면 됩니다. 가로 1번 보시겠습니다. 네모 5번에 가로 1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그죠? 그 다음에 도입 이렇게 했고, 가로 안에만 길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을 못 들어받을 때 이 제도를 갖다가 발명하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가로 안에 보니까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을 반환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할 경우 종래에는 우선면허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곤란해졌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다. 혼자서 등기하는 거다. 근데 요거 하나 좀 조심할 건 뭐가 있냐면 임대차 계약을 2년 했습니다. 2년 했어요. 근데 1년 만에 직장을 갖다가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나 이사 가야 되겠다고 방 좀 빼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주인이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방이 안 나갑니다. 자기는 이사 가야 되겠고. 그럴 때 자기가 혼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등기해놓고 갈 수 있냐? 안 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임대차가 끝났어야 됩니다. 종료가 됐어야 되는데 아까 2년 계약했는데 1년쯤 됐을 때 이사 간다는 것은 임대차가 종료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럴 적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 못합니다. 그걸 실무적으로 되게 많이 착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임차권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출발점이 뭐예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만 이 방법을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차권 등기가 격료가 되면 등기부에 딱 뜨면 임차인은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을 취득하게 되고, 가로 3번 임차권 등기자는 이미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을 취득하고 있던 세입자라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을 어떻게 해요? 상실하지 않는 걸로 취급해준다. 이게 중요한 효과죠. 됐습니다.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 건 2000년도 초반에 만들어졌으니까 2002년도 정도에 만들어지고도 꽤 시간이 걸렸네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 게 84년도니까 오래됐고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 건 2002년. 왜 이렇게 늦게 만들어졌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일까요? 상가 임차인? 맞죠?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이게 2002년도가 됐을 때 만들어지고 막 시행되게 됐을까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그렇죠. 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계속 올라왔지만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통과가 안 될까요? 다 그럴듯한 말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상가 임차인들이 세를 얻는 것도 어렵게 되고 오히려 상가 임차인을 갖다가 안 좋게 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누가 반대했겠습니까? 이 법은. 건물주들이에요. 건물주. 건물주가 어디에 몰려 있어요? 그냥 집단적으로. 국회요. 국회. 뭐 볼 거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재산 신고한 거 다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걸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못하지. 다른 식으로 하지. 그럼 다른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걸 그대로 믿고 그런 거 순진한 거예요. 참 이게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이게. 그게 통과됐는데 이게 통과될 때 이게 거의 처음에 누더기가 돼서 통과된 거 이것도 잘 보세요.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세상이 움직이는 게 똑같아요. 어찌나 똑같은지. 이거 뭐 일단은 이 법은 상가 세입자 보호하는 법이고요. 상가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경제생활.
경제생활입니다.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슨 생활이죠? 주거생활. 상가는 경제생활. 그래서 일단 자 적용보험에서요. 첫 번째 생각하실 게 법인 있지 않습니까? 법인? 법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까요? 자 경제활동의 주체에 법인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회사 보호가 돼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택은요. 원칙적으로 보호가 안 되는 거고 상가는 보호돼야지. 경제활동의 주체에 법인이 있잖아요. 이게부터 벌써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일단 적용될 때 보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업자 등록 뭐라고요? 대상이 돼야 돼. 그럼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영리활동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가 빌딩이지만 여기 지금 8층에 있습니다만 요하 증인 뭐 이런 있잖아요. 이런 교회 있죠. 교회. 개척교회 이런 거. 이런 사업자 등록 대상입니까? 사업자 등록 할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 그럼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상가 빌딩이 있어도. 향후의 사무실. 조그만 사무실 하나 얻어서 향후에 일을 보는 그런 또 그런 임차인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영리활동 하는 데가 아니죠.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출발 자체가 영리활동을 하는 그런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요. 이게. 이건 안 된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보증금, 적용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희한한 겁니다. 적용보증금 이하여야 된다. 이 보증금 규모를 가지고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그걸 갖다 따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시면, 자, 우리 교재 보면 155페이지 보면 가로 3번 얘기입니다. 적용 대상 보증금액이라고 돼 있죠. 서울시에서는 얼마 이하일 때 적용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9억 원이야.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서울시에서 2억 4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9억 이하까지 됐죠. 근데 물가 오르기 전에요. 여기에 옛날 2억 원, 2억 4천 이하 서울에서 이거 했을 때 이렇게 요 이하만 적용된다 그런 것은 법의 취지가 말이야. 상가 임차인을 보호한다 해서 더 나가 영세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그럽니다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영세한 상가 임차인이 서울에서는 2억 4천만 원 이하 이렇게 받던 겁니다. 초창기에. 그럼 2억 4천만 원 이하의 상가 임차인은 서울에서 20%대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단순히 보증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월세도 환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100만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이게 1억이 됩니다. 원래 보증금 1억이 있었죠. 2억 규모로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금은 환산한 보증금 규모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2억 4천만 원 이하 이렇게 되면 월세까지 환산하는 거니까요. 전체 상가 임차인 중에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이걸 씌워놓은 겁니다. 적용보증금을. 취지는 뭐예요? 부자인 상가 임차인은 보호해줄 필요가 없어. 부자인 상가 임차인이 뭐예요? 80%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웃기는 얘기입니다. 밖으로 얘기할 때는 부자는 보호해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아니 상가 임차인 중에 부자인 상가 임차인이 있어. 보증금 10억에 월세 1,000씩 내고 있어요. 대단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요. 그 사람 보호해주면 안 됩니까? 임차인인데?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상가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에서 어디 아주 조그마한 임차인만 보호한다고 어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어디 나옵니까? 타워팰리스 가면요. 보증금 몇 천에 월세 1,000씩 내는 사람이 있어요. 보호해줘요, 안 해줘요? 주택 임대차. 해줘요. 주택 임대차는 그런 얘기를 딱 안 하다가 여기 와서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일맥상통합니다. 이재용 아들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합니다. 부자 아들한테 무슨 무상급식이야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재용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그래요? 100그릇 주고 싶어. 자기 아버지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냅니까? 나라에 기여한 게 많잖아요. 근데 무슨 무상급식 한다니까 부자한테 그걸 주면 안 된다고 그런 논리를 펴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똑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이거.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막 건물들 몇 개씩 갖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가서 올리고 해서 9억까지 올라와가지고 이제 상가 임차인 중에 한 70%나 80%가 정도가 보호받는 걸로 올라온 겁니다. 이제. 근데 이것은 없어져야 될 제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씌워놓고 있어요. 이렇게. 조만간 없어집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뭐야 이하 그러니까 어떤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거 위헌이다고. 위헌. 이게 헌법에 반한다고.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소에 집어넣거든요, 이거.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잘못됐다 했겠어요? 잘됐다 그랬겠어요,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잘못했다 아니면 잘했다 그랬겠어요? 잘했다 한 거지. 헌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었던 것이지금까지 근데 정부가 정책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막 껍질 벗기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이게. 예? 예. 조금만 더 가면 이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됩니다. 곧.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이 제도가 이렇게 된 것은 또 우리 사회적인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가 임차인 중에 일산에서 있던 사람이 자기가 수억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 해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러다가 보호를 못 받게 되니까요. 자살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외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원칙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그 예외가 뭘까요? 이걸 초과해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잠깐 그림을 그려보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있다면 그죠? 이런 적용보증금 이하일 때는 서울에서 얼마라고요? 9억 이하. 그러면 다 적용돼요,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다 적용된다고. 온통. 응? 그런데 9억을 넘어갔죠.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조문 중에서 9억을 넘어가면 다 적용시키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계속 확대시켜가지고 상당 부분 적용돼요. 좀 남았어요, 좀. 그러니까 초과해도 상당 부분 적용돼요.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외가. 계속 늘었어요. 그런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해서 이렇게 딱 바꾸죠. 그런 거 없어요. 막 누가 죽어야 된다든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바꾸고 막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 이렇게 됐어요. 그럼 조금만 더 가면 다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보세요.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중요한 것이 앞으로 두고두고 공부하면서 적용보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적용보증 이하일 때 적용되는 거다. 그죠? 우리 교재는 지금 요거 위주로 나와 있어요. 기초입문과정이니까. 그래서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9억 이하. 그 다음에 과민억제 권역은 6억 9천 이하. 그 다음에 거기 광역시 지역이라든지 기타 인구가 많은 세종시 뭐 이런 지역은 5억 4천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두고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시고. 근데 이거 환산한다는 거 아셔야 돼.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인데요. 보증금 2억에 월세가 자 750만 원입니다. 보증금 2억에 월세가 750만 원 이렇게 되면 자 여기 이 상가 임차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서울 지역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원칙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복잡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 누더기가 됐어요, 거의. 보호가 돼요, 안 돼요? 보호가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그래서 왜냐면 아까 9억 이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선 면접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상가 임차는 그랬을 때 우선 면접권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우선 면접권이 없다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700이면 어떻게 됩니까? 700.
딱 9억이죠? 그렇죠? 딱 9억이면 이쪽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하. 9억부터 9억 포함해서 밑으로 오거든요. 9억까지는 여기 다 적용돼요. 예? 여러분이 지금 헷갈리잖아.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게 딱 없애버리면 딱 좋은데 아직까지 안 없어지고 있어요. 다시 요게 보증위약의 월세 700이면 한 사람은요 곱하기 100 하면 얼마요? 7억이죠. 여기다 2억 더하면 얼마죠? 9억이죠. 딱 9억이죠. 9억 이하 그러면 뭐요? 9억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요런 상가 임차는 요게 다 적용된다는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 박스가 그런 의미예요. 응?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위에 가로 3번 위에 가로 2번 가보세요. 상가 건물의 모든 임차인이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가로 2번 원칙상 일정 원칙이라고 돼 있죠.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일 때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하일 때는 뭐 원칙이란 말도 사실 큰 의미 없어요. 이하일 때는 다 적용돼. 초과하면요. 요 정도 적용돼요. 그래서 실제 요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따 제도 하면서 요거 다시 두고두고 말씀드립니다. 제도 나오면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번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4번에 보면 법 적용 대상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부분이 있죠. 가로 4번.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파란색인 거 있죠. 파란색 1번부터 나와 있는 거 6번까지 나오죠. 1번부터 6번이 요겁니다. 요거요. 초과에도 적용되는 거 요거. 요걸 써놓은 겁니다. 7가지를. 나머지는 이제 적용이 없어요. 아직은. 자, 그 다음에 2번 대항력. 자, 나왔습니다. 대항력. 상가 임차인도 대항력 인정받습니다. 그럼 대항력 인정받으려면 자, 상가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고요. 인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가 임차인은 주민록 대신에 뭘 써먹습니까? 사업자 등록을 써먹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대항 요건을 갖춘 걸로 보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생긴다. 언제요? 다음날. 뭐 해석상 영식이겠죠, 보나마나. 근데 하나 사업자 등록 어디 가서 하죠? 구청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 가서 하잖아요. 그럼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갖다 세무서 가서 등록 신청을 딱 하죠? 이렇게? 그럼 사업자 등록 신청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것까지는 사실은 약간 시간차가 있어요. 그렇지만 법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실질적 요건은 뭐예요? 시간적으로 여기 좀 빠르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한 뭐예요? 다음날 이렇게 된 거죠. 대항력이 언제 생긴다고요?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주택도 그랬었죠. 원래 주택도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죠. 근데 주민등록 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한다고 그랬죠. 그 전입신고한 다음날 생긴다. 똑같은 구조예요. 주민등록 대신 뭘로 바뀝니까? 사업자 등록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우선 면제권 나옵니다. 우선 면제권은 배당에서 등수대로 배당받는다 이겁니다. 변제란 말이 왔으니까.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상가 임차인은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 플러스 뭐요? 확정일자. 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와서 받는 건데 어디 가서 확정일자 받을까요? 확정일자 이렇게 네모난 거 찍어주는데 어디 가서 받을까요? 이거 세무서장한테 받는다. 아까 주택은 확정일자 어디서 받아요? 보통은 동사무소 아니면 공증사무실 등기소 이렇게 다양한데 여기는 세무서장밖에 없으니 이걸 시험에 잘 내죠. 이게 우선 면제권입니다. 그래서 밑에 3번에 보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면제권이 인정된다. 그 확정일자 어디서 받는지 써주세요. 어디서 받는다고요? 세무서장. 주택하고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최우선 면제권입니다. 최우선 면제권. 4번. 최우선 변제권. 여기서 얘기한 변제란 말이 왔으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어디에서 배당을 받는 거요? 경매 배당을 받는 거. 경매에서 받는 거 얘기합니다. 최우선이니까 몇 등으로? 이것은 진짜 1등으로. 그래서 이것은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도 제끼고 받는 거니까 세치게 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최우선 면제권 행사하려면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상가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업자 등록 신청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최우선 면제에서 세치게 하려면 어디에 해당돼야 됩니까? 소액에 들어가야 되겠다. 소액. 구조가 똑같죠. 다만 이제 뭐가 다르냐면 소액의 구묘가 요게 틀리죠. 주택하고는. 오른쪽 페이지 밑에 보시면 박스 나와 있죠. 자, 서울에서는 얼마가 소액이라고 나옵니까? 설마 보십니다.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6,500만 원 이하가 소액. 최우선 면제는 얼마를 받게 해줍니까?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157페이지 밑에 박스 보고 있는 겁니다. 2,200인가 그렇죠? 아까 서울 같은 아까 그 주택은 어땠어요? 서울에서 1억 1,000 이하가 소액이고 3,700이 최우선 면제였죠. 여기는 상가는 얼마? 6,500 이하가 소액이고 2,200까지. 자, 그러면 예를 봅니다. 여기 맞춰보세요. 자, 서울이에요. 보증금 1,000에 1,000만 원에 70입니다. 1,000에 70. 요 상가 임차인 얘기합니다. 이 상가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액에 들어갑니까? 왜 안 들어갑니까? 월세 있으면 환산해 줍니다. 이것은. 아까도 이거 따질 때도 월세 곱하기 100에서 환산했었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럼 70만 원이니까 곱하기 100만 얼마 나와요? 7천 나오죠? 거기에 1,000을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8,000이요. 서울역에서 8,000은 소액인가요? 아니거든. 얼마가 소액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6,500이야. 최우선 면제권이 없습니다요. 여기서 깨달으실 것은 상가에서는 월세가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해 준다는 거. 아까 적용보증금에서도 그랬었죠? 그래서 그게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자, 위에 보면 그 네모 4번에 다시 한번 보십니다. 최우선 면제권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면 됩니까? 소액에 들어가면 된다. 그 소액을 우리 교재에서는 일정 보증금 규모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된다. 가로 2번. 최우선 면제권은 보증금을 다 타가는 게 아니죠. 보증금 중 뭐요? 일정액을 누구보다 우선하죠? 선순위 권리자, 딴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이게 최우선 면제권이라고 그랬어요.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하고 원리가 똑같은 거.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없는 제도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5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갱신요구권.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갱신요구권 요거 하기 전에 하나 하고 갈 게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 얘기가 우리 책에 없는데 요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상가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아까 주택은 몇 년이었죠? 2년. 요건 1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가 임차인이 6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했어요. 그래도 1년이 돼버립니다. 6개월 했어도 몇 년 돼요? 1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상가 임차인은 1년은 장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은 그래서 1년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을 6개월로 약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그럼 6개월 약정했을 때 나는 6개월만 장사하고 나갈래 라고 이 6개월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긴 있겠죠. 누구예요? 임차인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임차인. 아니,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임차인은 6개월 했을 때 상가 임차인은 나 6개월만 장사하고 갈 거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1년까지 할래 라고 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자기 마음대로. 임대인은요. 너 6개월 계약했으니까 너 6개월 장사하고 나가 이런 식으로 내쫓을 수는 없다. 누구만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똑같아요. 사실 요 최단 존속기간 얘기를 가만히 보면 1년 동안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 갖고 상가 임차인들은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권리금을 해소할 수 있는 영업기간이 이것 갖고 보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 이게.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권리금 준 걸 다 회수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 계약의 갱신 요건을 인정하는 겁니다. 5번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 제도에는.
계약의 갱신 요구권 이렇게. 이 계약의 갱신 요구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없는 제도에서 중요한 제도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갱신 요구는 누가 누구한테 주장하는 겁니까 지금? 임차인이요. 장사가 잘 때. 그래서 2년 계약을 했는데 2년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2년 계약을 했는데 장사가 잘 때 그러면 임대인 보고 나 계속 장사할래?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임대인은 거의 들어줘야 됩니다. 거의 들어줘야 돼. 거의 들어줘야 된다 임대인은. 그러니까 들어주는 기간이 최장 10년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이 10년의 영업기간을 보장받는 겁니다. 이거 비교해 보십시오. 1년 가지고는 택도 없죠. 최장 10년입니다. 이거. 특별한 경우 빼고는 임차인 한 번 들어가면 10년까지 장사할 수 있다. 물론 장사가 안 되면 그전에 때려치고 나가겠지만 잘 된다면야 계속해서 갱신 요구해가지고 10년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처음부터 길게 잡는 것은 바보짓인 거예요. 주택하고 달라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처음부터 10년 잡은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망했다니까요. 고시원을 10년 계약한 거예요. 대학교 앞에서. 처음에는 좀 괜찮게 되다가 나중에는 또 생활 수준이 바꿔지면서 여기 애들이 전부 다 원룸으로 막 빠지고 공실이 많고 10년 계약했으니까 중간에 나가려고 넘기고 나가려고 해도 인수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분이 망했다니까 그러네. 그냥 짧게 2년 해가지고 잘 되면 갱신 이렇게 10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갱신 요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그 사이에 딱 갱신 요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갱신 요구를 했을 때 임대인은 뭐예요? 거의 들어줘야 된다. 몇 년을? 10년을. 이게 갱신 요구요. 그럼 갱신 요구 했을 때 우리 임대인의 뭐라 그러지? 임대인의 좋은 점은 뭐예요? 임대인의 낙이랄까? 임대인은 어떤 점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장사 잘 되니까 갱신 요구하겠지. 그 기간 동안에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다? 월세를 올릴 수 있다. 그거에 하나의 낙이야 그냥 그거. 근데 월세를 올릴 때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20%씩 올릴 수 있다 그러면 갱신 요구권을 인정했지만 좋아. 나 해줄게 2년. 근데 월세 20% 인상이야. 이래버리면 갱신 요구를 갖다가 이게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못 할 수 있죠. 그 월세 감당 못 할 것 같으면 나가야지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임대인 입장에서는 갱신 요구가 들어왔을 때 월세를 증액할 수 있다. 응? 임대료도 마찬가지 증액을 할 수 있는데 5%로 제한을 둔다는 거죠. 5% 제한을 둔다. 제한이 있어 5% 제한. 증액을 할 수 있는데 그래야 갱신 요구권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또 하나. 갱신 요구가 있을 때 임대인은 거의 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이걸 거절 사유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 이거죠.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요. 우리 교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158페이지부터 제일 위에 가면 가로 1번 임대차를 10년간 존속토록 보장함으로써 권리금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다. 권리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로 2번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갱신 요구할 수 있고 갱신 요구는 둘째 줄 어느 때 할 수 있냐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그 사이에만 갱신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는 못한다. 들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가로 3번에 있는 것처럼 거절 사유가 있어요. 정당하게. 그런 게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쫙 8번까지 있죠. 이 거절 사유는 누가 만약 이건 연구하고 알고 있어야 될까요? 건물주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건물주들은 요 상가 임차인을 어떻게든 쫓아내고 새로 임차인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 이제 자기 그 활동 영역이 넓어지니까 내보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 사유가 이겁니다. 7가지나 있죠. 그 중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동그라미 1번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3달치 월세가 밀려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갱신 요구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뭐예요?
안 들어줄 수 있다. 나가! 그래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3기 연체일 때 거절사유가 된다. 시험에서는 그게 잘 나오고요. 동그라미 3번.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 결국 돈 문제거든요. 권리금. 그러니까 보상해주고 내쫓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헌엄한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1층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슈퍼가 운영 중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갱신요금을 통해서 10년을 보장받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그 상가 건물주한테 와가지고 건물주한테 와서 건물을 팔으라는 겁니다. 시세가 한 3억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5억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슈퍼, 이 건물주 입장에서 조그마한 단층 건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좋잖아요. 팔고 싶잖아요. 근데 문제는 걸리는 게 뭐예요? 거기 슈퍼 하는 사람이 걸리잖아. 그 사람은 지금 10년을 보장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좀 어떻게 나가줄 수 있냐 얘기해야지. 왜냐면 그 사는 사람은 거기다 빌딩 올릴 거거든. 그럼 나가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슈퍼주인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돈만 좀 두둑이 주신다면야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많이 부를 거 아니에요 또. 근데 금액이 맞으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한 보상.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문제가 된 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된 건 7번입니다. 7번. 파란색 박스 나온 7번이 있죠? 이게 뭐냐면 철거 재건축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요게 7번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옛날 건물주들이 이걸 되게 많이 써먹었어요. 이걸 아니 지금 보니까 아까 그 케이스요. 이거 팔라고 지금 살 사람이 왔어. 비싸게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팔고 싶어. 그래서 돈 좀 보상해서 그냥 내보내고 자기 팔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엄청난 돈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가 건물주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 철거할 건데요. 이걸 써먹는 거예요. 나가세요. 그러면 내버릴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 7번은 건물주들이 상가 임차인을 갖다 중간에 내쫓을 때 제일 많이 써먹던 방법이에요. 철거하려는데요. 나가세요. 법적으로 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철거합니까? 아유 돈이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다음에 할 거예요. 이러고 넘어가. 그냥 건물주 사이에 그냥 이 소문이 싹 돌아서 이거 가르쳐준 사람이 변호사야. 싹 돌아가지고 내쫓을 때는 무조건 이거 철거하랍니다. 보내고 내보내고. 너무 많이 써먹은 거야 이걸. 그래서 그 밑에 파란 박스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파란 박스가 처음에 없었어요. 그 파란 박스 중에서 특히 1번인가 첫 번째 나온 거 있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공시일가 및 소유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라고 돼 있죠. 1번을 딱 만들어서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처음부터 임차인 드릴 때부터 우리 2년 있다 재건축하고 철거할 거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만 2년 있다 나중에 철거하려니까 나가세요, 비우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입자 드릴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철거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면서 내쫓을 수는 없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적당히 써먹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써먹으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보면. 막 어떤 탈법적인 방법이 막 일반화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는 방법이 또 나와요, 또. 세상 패턴은 똑같습니다, 언제나. 근데 우리 사람의 욕망은 그 제어를 못하는 겁니다. 끝을 봐야지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나머지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갱신 요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갱신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거절사유 위주로 해서. 자, 이제 또 하나 더 봅니다. 오른쪽 가시면 권리금 나왔죠. 권리금. 그렇죠. 이거 마지막으로 할 건데 권리금. 자, 칠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권리금 보장하는 제도가 갱신 요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었으나 이제 대놓고 보장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칠판에 본 것처럼 세 군데가 큰 별표가 쳐져 있어요. 상가금은 임대차 보호법은 이거 세 가지가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중에 마지막이 권리금 보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요. 칠판을 보십니다. A라는 건물주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있어요. 여기 B라는 임차인이 있고요. B라는 임차인은 이 점포를 빌려가지고 여기서 식당 영업을 하십니다. 근데 식당이 잘 돼요. 그래서 B가 이걸 갖다가 이제 C라는 사람한테 넘기게 되는데 C는 이번에 이제 정년 퇴직하신 분이에요. 그 퇴직금 가지고 뭘 할까 그러다가 이 식당은 잘 되니까 권리금을 좀 주고 인수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사하면 돈 벌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권리금을 주고 C가 사는 것은 B가 가지고 있는 영업권입니다. B가 가지고 있는 뭐요? 영업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업권이 뭘까요? 지금 이 가게를 인수하는 건데 영업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영업권입니다. B가 갖고 있는 거죠. 영업적인 가치가 뭘까요? 우리 판례는 세 가지로 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단골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브랜드가 알려졌어요. 그 바닥에서는 유명합니다. 고객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 뭐가 있냐면 그 식당에 대해서 시설 투자된 가치가 있더라는 얘기죠. 뭐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뭐 냉장고, 탁자 이런 같은 시설 투자된 게 있다. 물론 세월이 흘러서 감가상각이 되겠습니다만 그러고도 남는 가치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위치가 끝내줘요. 위치가. 장소 자체가 끝내주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도 잘 들어오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영업하는 데 장점이 됩니다. 이런 세 가지의 영업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영업권입니다. 그 대가로 주는 돈이 권리금이죠. 그래서 권리금도 세 종류로 나뉩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영업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시설권리금이라고 해요. 이걸 바닥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이 바닥권리금은 가만히 보면 신축 상가인 경우에 아직 한 개도 시설 투자한 게 없고 공실이고 그 다음에 영업을 시작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막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 상가에 대해서 위치가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웃돈이 붙는 수가 있죠. 그게 바닥권리금이에요. 바닥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권을 사면서 준 돈이 권리금이라는 거지. 그 권리금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영업권을 팔고 영업권을 사잖아요. 이 둘 간의 계약을 권리, 양도, 양수하는 계약이라고 불러요. 권리를 넘기고 넘겨받는 계약이라고 둘 간에. 여기서 권리가 뭘까요? 영업권입니다. 영업권. 영업권을 사고 파는 계약이라고 해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권리, 양수도 계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정식 용어는 권리금 계약입니다. 권리금 계약이라는 말은 이제 요새는 좀 늘었습니다만 잘 안 쓰고 요걸 많이 씁니다만 정식 명칭은 법에 나온 건 권리금 계약이야. 이게 권리금 주고받는 계약. 영업권 사고 파는 계약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1억에 요 식당을 인수한다. C예요. 인수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 1,000만 원 준 거예요. 근데 C는 그랬다고 해서 가게에서 영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C가 이 가게를 인수해서 진짜 영업을 시작하려면 주인하고 점포 주인하고 무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까? 이 점포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그게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건 영업권 자체를 산 계약이고 이 사람하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는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증금 1억에 월세 3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기간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차 조건이 적혀지겠죠. 이거랑 이건 다른 겁니다.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돼야지만 드디어 이 사람은 뭐요? 그 가게를 인수해서 영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는 이 사람 마음입니다요. 이 사람 마음이라고요. 아무리 계약을 체결해서 이 C를 데려왔다고 해도 A가 안 해주겠다 하면 이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거 거절되면 이거 무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리금을 못 받아먹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안 해주니까 이걸. 그래서 권리금 보장이 원래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 신규 임차인을 딱 데려가면 원칙적으로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권리금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해줘야 돼.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근데 원칙까지만 봅니다.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체결해 줄 의무가 있다. 이거 해주게 돼 있다. 해주게 돼 있다. 그래서 권리금 보장받는 거예요. 대신 아무 때나 이 사람을 데려와서 될 게 아닙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이 기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하는 그 시점, 종료된 그 시점까지 그 사이에 딱 데려와야 됩니다. 이것도 참 이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이게 3개월이었습니다. 그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또는 그다음에 종료시켜 그 사이에 데려와라 이렇게 그 기간에만 딱 데려와야 됩니다. 그보다 빨리 데려와도 안 되고 늦게 데려와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죠?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권리금 넘길 수 있는 그 시기 임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법도 늘렸다고는 하지만 6개월 전에 데려오면 안 해줘도 괜찮아. 끝나고 나서 데려오면 안 해줘도 괜찮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이거 들어온 것 자체가 일단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개혁적인 내용이니까 수긍을 합니다. 이것도 3개월 있다 늘었잖아요. 나중에 가면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숫자가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체결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A가 안 해주면 어떡하죠?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안 해주면 어떡하죠? 권리금 못 받아먹죠? 뭐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 때문에 권리금 못 받아먹었다 이렇게 되니까 A 보고 뭐예요? 물어내라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보장해준다는 뜻입니다. 원래 해줘. 정 안 해주신다면 청구 당한다 이런 거지. 어떤 경우에 이걸 안 해주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느냐? 자 생각해 보십니다. 요 사람이 요 사람을 데려와서 그럴 때 A가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도 좀 주지. 이 사람이 임대인이 자기한테도 권리금 달라고 그래요. 여기도 권리금 주고 여기도 권리금 주고 뭐 남는다고 장사합니까? 내뺄 수 있죠. 그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게 손해배상 청구 당하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데려왔더니 A가 뭐라고 그래요? 구석지로 이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나쁜 놈이니까 얘한테는 절대 주지 마. 얘한테 권리금 한 푼이라도 주면 나 이거 안 해줄 거야. 못 주게 하는 겁니다. 요리. 그것도 권리금 회수하는 걸 방해 놓는 거죠 지금. 세 번째 데려갔더니 임대인이 뭐라 그래? 이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알았어 해줄게. 근데 보증금은 1억이 아니고 2억이야. 월세는 600이야. 그 조건이면 나 해줄게. 웃으면서. 그 조건에 이 사람이 타산이 맞습니까? 내빼잖아요. 많이 불러보라요. 그럼 속뜻은 뭐예요?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만 해준다고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이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이제 또 문제인데 손해배상 청구할 때 보면 원래 주고받기로 한 금액이 얼마였죠 지금? 1억이죠. 뭐 1억을 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택도 없어요. 1억이 아니고 임대차 종료 시에 점포 권리금을 감정평가를 또 합니다. 종료 당시에 점포 권리금이 얼마나 되느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요.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어쨌든. 그래서 요 금액은 요 금액보다 반드시 적을 거예요. 요 금액 안에 중개업소 사장님의 보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7천이라고 쳐봐.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요 금액과 요 금액 중에서 받기로 한 금액과 감정평가한 점포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어요.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얼마예요? 7천. 7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천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가 7천만 원 인정해 줄까요? 절대 안 그래요. 또 깎아줄 거란 말이에요. 절반 인정해 주거나 그렇게 깎아줄 거라고. 그럼 권리금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제도를 가만히 보시면 그죠? 실질적으로 이걸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안 해줘도 이거보다는 깎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훨씬 많이 깎이죠. 그러니까 권리금을 보장하는 제도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상가 임차인들이 이제 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머리를 꼿꼿이 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임대인 만나면 인사 잘 해야 됩니다.
그게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임대는 더 잘 보이고 명절 때 선물도 하고 잘 보여놔야 나중에 가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권리금 보장 규정 이제 생겼으니까 법대로 하지 뭐. 법대로 좋아하시네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이 재판이 쉽게 끝납니까? 액수가 많기나 합니까? 아니잖아요. 법대로 하자는 사람 진짜 무섭지 않다고 그런 소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장하는 규정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저걸 교재에서 정리해 봅니다. 159페이지부터. 네모 2번에 보면 권리금의 정의 등이라고 나옵니다. 네모 2번.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이렇게 돼 있죠. 앞쪽에 보면 영업시설, 비품까지 끊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시설. 그 다음에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여기까지 끊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영업. 그죠? 판례를 그대로 조문이 뺏긴 겁니다. 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건물에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끊으시면 좋겠어요.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이 아까 위치. 바닥, 그죠? 바닥 권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좀 독특하게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실 것은 셋째 줄에 보면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임차인에게 준다고만 나와 있지 않죠? 임차인 앞에 누구도 있어요? 임대인. 그러면 임대인도 권리금 받아먹는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권리금이 지금 보면 권리금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세 가지 권리금 중에서 임차인이 받아먹는 것이 있는데 보통 임대인이 받아먹는 권리금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바닥피죠. 건물주는 신축 상가입니다. 위치가 너무 좋아. 바닥피가 3천 붙여가지고 건물주가 받아먹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는. 동그라미 2번입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라는 계약이다. 정식 명칭이라고 그랬어요. 권리금 계약이. 그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누가 체결하는 거예요? 신규 임차인. 임대인 아니고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둘이 체결하는 게 권리금 계약입니다. 자, 가로 2번 갑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여기가 무조건 출제거리.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른 권리금 계약에 따라 여기까지 끊으시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죠?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그 사이는 데려오면 방해하지 말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시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방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이 이제 나오겠죠. 근데 방해하는 행위가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칠판에서 빨간 거 방해놓는 행위가 나왔어요 지금. 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뭐 한다고요? 요구에 동그라미 쳐두시면 돼요. 요구. 임대인이 자기한테도 권리금 달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수수의 동그라미. 받는 것도 방해놓는 겁니다. 요구하는 것도 방해놓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의 지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끝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급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나왔죠?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방해. 우리가 방해하는 행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여기까지 하면 소용없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다고요. 건물주가. 많이 올려달라고 한다고요. 이것도 뭐죠? 방해놓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것. 그 밖에 등등등 이런 뜻입니다. 주로 시험은 1번, 2번, 3번 나오겠죠. 이런 방해행위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다. 이런 내용은 지금 교재에 안 써져 있습니다. 안 나와 있지만 기본 소리는 나와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별표 치고 쉬겠습니다. 가로 5번입니다. 3기의 차입연체가 있을 때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가 있다. 주택 같은 경우는 2달치가 밀리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상가는 몇 달치 밀려야 돼요? 3달치. 자, 만약에 그러면 자, 1월달 월세, 2월달 월세, 3월달, 4월달, 5월달 보는데 5월달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1월달 100만 원 들어왔는데요. 2월달은 안 들어왔습니다. 장사가 안 됐는지. 3월달 100만 원 들어왔습니다. 4월달 안 들어왔어요. 5월달 50만 원 들어왔습니다. 자, 이러면 3기 연체인가요? 아닌가요? 3기 연체입니까? 아닙니까? 3기 연체. 시험에 나온 겁니다. 3기 연체? 아니다. 3기 연체라고 하는 것은 3번 밀렸다가 아니고 3달치가 밀렸다는 거예요. 300이 밀려야 됩니다. 지금 밀린 돈이 얼마죠? 100만 원하고 100만 원하고 50만 원 밀렸죠? 밀린 돈. 3달치가 안 되죠? 250이니까. 300만 원이 밀려야 됩니다. 그래야 해지 사유가 됩니다. 예. 주택도 똑같습니다. 2달치가 밀려야 해지 사유. 상가도 3달치가 밀려야 해지 사유. 자, 쉬겠습니다.